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을 오늘 서울에서 치릅니다. 문재인 후보가 종합 과반 득표를 하면 후보로 확정되고 50%에 미치지 못하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치러 오는 8일 후보가 결정됩니다. 국민의당 서울 인천 지역 경선에선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86.5%로 압승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72%에 달하고 내일 충청권 경선만 남아있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란 안철수 후보의 말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같은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속내를 들킨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바로 사면이니 용선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발언 의도를 왜곡한 과거 독재 정권식 날조 프레임이라며 이러니 문 후보에 대해 도로 박근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도 되기 전에 정치권이 사면 논쟁을 벌이는 건 후보 윤곽이 드러나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모든 당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는 안철수 후보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차 교수님?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앞서부터 계속적으로 공언해왔던 이번 대선은 자신과 문재인과의 싸움이라는 그 예언, 그리고 또 앞서는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2월 되면 설이 지나고 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낙마할 것이다. 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살살 좀 맞아 들어가는 측면. 그리고 그거는 조금 간단한 진단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 자체가 지금 안희정 후보가 사실 지금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중도표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호남에서의 압승, 호남에서의 또 흥행,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 효과로 맞물리면서 상당히 상승의 그런 하나의 기선을 제압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대선이 앞으로도 36일 남았습니다만은 길다고 보면 굉장히 긴데요.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지금 남은 36일은 평상시 저희가 5년 만에 치렀던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5달 정도 남은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지지율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는 전부 다 지금 구문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돌풍의 원인이 뭔가를 저희가 언론에서 취재를 좀 해보면 딱 결론은 2개예요. 첫째는 뭐냐면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을 막 떠돌고 있었던 이른바 중도 보수표들이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안철수로 온다고 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네. 그 수치가 지금 상승세로 좀 이어가고 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남이 아직도 호남 민심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광주에서 시작해서 호남에서 끝난다고 할 정도로 호남의 민심의 향배가 이번 대선의 가장 결정적인 풍향계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남의 민심이 지금도 문재인, 안철수를 놓고 딱 5대5로 놓고서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돌풍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돌풍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딱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계속 들으실 문제는 이제 연대라는 단어죠. 네. 근데 그 연대라는 게 말이 쉬워 연대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연대는 또 불가피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36일 동안 이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긴 기간이에요, 36일은. 네.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구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연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자강론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우뚝하게 지지율이 높게 솟고 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대체 모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호남이 민심이라는 거죠. 호남의 민심이 만약에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 바른정당 그 넘어서 자유한국당이 됐을 때는 박근혜 이 국정 게이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세력들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네. 이것이 과연 정권 교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번에 그 당선인 후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에서 넘어올 표들 합치면 사실 20% 중반 이상을 넘어서 한 30%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보수 후보들도 결국은 좌파 정권 그 집권 저지를 위해서라도 그나마 우호적인 나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그것이 과연 실현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이 국민들의 지지도 지지지만 각 당의 후보들 내지는 각 당의 주요 정치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지금 안철수 연대의 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강을 내세울 수밖에 없냐면 그나마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 바른정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따라온다는 형국이 되면 호남 유권자들이란가 기존의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도 아니 그들이 알아서 들어오겠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그걸 탓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기대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맹점은 뭐냐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구여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할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정권 교체는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몫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차기가 된 차차기를 노릴 것이냐 생각해 보면 저는 뒤쪽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쪽하고는 뭐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쪽에서도 어찌됐든 이번에 최소한 뭐 20% 30%라도 달성을 해서라도 우리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 쪽이 갈 것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네. 그 이제 예, 연대가 이제 성사될 거냐 아닐까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조금 뒤로 가더라도 자, 그 먼저 그 문제를 짚고 가기 위해서 네. 징검다리로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가 지금 이제 그 36일 남은 이 대선판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과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제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게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게 네. 바로 사면 이슈예요. 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제가 저 문맥을 쭉 읽어보면 본인의 생각하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차기 정부를 만들어낸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해야 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장 민주당 쪽에서 치고 나오는 게 결국은 박근혜 표까지 의식을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연대하려고 좀 그러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치고 나오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 양 변호사님이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게 이 연대의 전제 조건, 이른바 반문 세력의 전제 조건은 친박 그룹을 어떻게 하고 갈 거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이것까지 홍준표 지사 말 맞다나 선거판에서는 지게짝대기라도 필요하니까 지게짝대기가 됐든 이 볼펜 하나가 됐든 하여튼 표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끌어모아야 되니까 친박이든 비박이든 가리지 말고 모아야 될 형편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끌어모았다가는 지금 집토끼들이 다 달아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요. 네. 사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도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선 후보가 사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얘기하기도 사실 했고요. 원론적으로 보면 네. 두 분의 말씀이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네. 맥락이에요. 네. 맥락인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사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 그걸 덥석 물었다는 것이 문제인 네.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시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 네. 뭐 기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즉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 우리 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수표에 대한 일종의 사전 이 좀 뭡니까 떡밥을 좀 하나 던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약간 조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뭐 문재인 후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공략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발을 빼지 않습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맥락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앞서도 이 3인을 둘러싸고 이 지금 본선의 구도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공방이 주고받고 있는데 그만큼 본선 싸움이 아주 치열할 거예요. 네.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죄송합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판에 이 정치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방정식 이 훈련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 구속됐는데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른바 친박 세력들하고 손을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걸 사면 문제로만 이해를 하니까 저는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보면 아까 시간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순서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사면 없다고 우리 모두 선언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먼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문제가 안 되다가 지금 이걸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는 보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작동시키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게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나 유리하냐 궁금합니다. 저는 뭐, 말씀하십시오. 네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당선이 되고 대권을 하고 이렇게 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고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해서 연대론의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본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얘기예요.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구치소까지 찾아가고 있고 자택에도 갔었고 정말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도 안철수 전 대표 입에서 나오는 순간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큰 고민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몸을 닫고 있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나온 당이에요, 사실은. 주변 의원들이 다 네. 호남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치될 수 없는 정말 물과 아직까지는 기름 같은 상황인데 그 얘기가 덜컥 나오니까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뭐 민주당 이런 프레임 자체는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지난번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그때 국민의당이 이 지금 바른정당으로 지금 이제 탈당했지만 그때 새누리당 속속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동조할지 안 할지를 상당히 하신이 안 선다 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적인 비판이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당이 왜 망설이느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질타를 했죠. 그러면서 촛불 민심도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던 거고 또 국민의당이 탄핵이 가결되고 난 뒤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된다. 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뭔가 자꾸만 이 지금 이 소위 말 먼 미래를 내다봐서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보수 쪽에다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의 눈길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찰나에 이번에 사면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결정타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진짜 원칙대로 자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계속적으로 공박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의당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답은 시기상조입니다가 정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훈련된 정답인데 이제 사면 문제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략적 미스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역시 오랜 세월 형성된 정치판의 그 격언이라는 말이 참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실감을 합니다. 대통령은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네.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만들어서 세워서 밀고 가서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후보는 만들어진 후보란 말이에요. 이른바 민주당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통칭되는 그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고민이 40% 벽을 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39명의 의원들과 중심들이 해서 만들어 간다 그러지만 자력으로 자강을 왜 외치겠어요? 자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연대로 가야 되는데 그 접점에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친박 세력과의 그 표심 20%에 달한다는 그 표심이 결국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어저께 그 장충체육관에서의 연설에서 문재인 후보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 무능한 상속자가에게 국민의 삶은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문재인 후보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건 하진 아닙니다. 않았습니다. 하진 않고 네. 지금 뭐 이재용 그 부회장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이라는 그런 측면을 아마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이 읽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무현의 유업을 갖고 지금 이제 뛰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인은 소위 말해서 자강론을 이야기를 해서 사실 뭐 지난 4.13 총선 때부터 사실 독자적인 노선을 해서 성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당내에서 끊임없이 이 연대론이 나왔지만 본인이 지금
줄기차게 지금 자강론을 몰고 가면서 본인이 지금 경선 내에도 경선도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자신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웠던 덮어 씌운 그런 상속 논리 자체가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는 그렇게 크게 썩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 본인이 원래는 이 정치를 안 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네. 본인이 뭐 지난 2012년도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투수 끌려 나왔다고 할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상속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임승차의 개념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무임승차라기보다는 강제로 승차당한 그런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쓱 통할 것 같지는 네.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이재용, 문재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2세, 상속자, 넘버 2 이거에 비해서 안철수는 자수성가, 1세대, 내가 이루었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설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묘한 그 이미지의 그 도움에 된다라는 그런 평가는 좀 바꾸는 좀 있어요.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야심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결국은 노무현 정권 이기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좀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나왔다라고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12년도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의 당시 후보의 싸움 자체가 사실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 자체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 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끊임없이 그때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던 부분은 바로 정수장학회라든지 그렇죠. 아버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그런 아버지의 유업에 대한 그 공격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럼 노무현 프레임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과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2012년도도 보면 미래하고 싸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과연 그런 프레임 자체가 효용성이 있느냐. 그거는 한 4년 전이죠. 5년 전입니까? 5년 전을 되돌려 보면 그것이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른 의견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속이라는 네. 말을 듣는 순간에 네. 다른 것까지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과연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거의 이제 이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 안철수 지금 후보로 속이라는 게 낫겠네요. 후보가 지금 말씀을 상속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로는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상속을 받았느냐. 호남에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김대중 정신을 받은 후계자냐 아니면 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아파하는 김대중 정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네. 거냐. 특히 지금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고스란히 김대중 이쪽이 있는 거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그때 문제에 관해서 호남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죄를 하고 그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교묘하게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건데 네. 문제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과연 호남의 적자냐? 호남의 김대중의 사위라는 적자. 거 아니에요? 호남의 사위. 예, 부산 출신 호남의 사위라는 거니까. 그거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호남 분들이 어느 쪽을 더 받아들일지 상속이란 말을 네. 들었을 때 네. 그 부분을 네. 생각해봐야 이런 돼요. 선거 전략의 개념들을 도입해서 지금 계속 뿌리는 사람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 본인이라기보다는 박지원 대표이기 때문에 네. 호남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박지원 대표가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거 보면 전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거는 뭐 대충 뭐 맞다 틀리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 진영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구도예요. 네. 이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양강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은 양강 구도로 가야지만이 승부가 난다는 거고요. 지금 현실은 이제 36일 남은 오늘 상황만 딱 들여다놓고 보면 오자 구도잖아요. 네. 이 오자 구도가 그대로 가면 이건 뭐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 아니라 자성론을 갖다 대도 이거는 필패의 구도인 것이고 네. 이것이 정말로 합종 연행이 돼서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단일화가 됐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보다는 하여튼 이 구도에 더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한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이건 이미 다 해명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이지요. 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이게 부산 표심을 오히려 부산 사투리를 통해서 더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도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네. 부산에 야구장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투수가 일루 주자에게 견제를 하면 네. 마 이렇게 하거든요. 던지지 말라는 뜻도 있고 네. 또 이 좀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입마라는 뜻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 고마해라. 네. 고마해라가 부산말로 그러니까 지금 표준말로 하면 그만해라는 네.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거진 것이 2006년, 2007년도였거든요. 네. 본인이 청와대 있을 때 이때 불거졌던 문제였고 그때 한 번 다 걸러졌고 또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또 한 번 또 했던 건데 네. 이 부분을 왜 이제 와서 다시 또 끄집어내느냐.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검증된 걸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인 하나의 공격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해서 아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받는 것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 전략보다는 다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해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예.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 이거 터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시 들춰내면 정유라 뺨치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치고 나올 태세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그냥 고마해, 스탑 플리즈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딱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군대 네. 문제하고 자식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자식들의 취업 문제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발력과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네. 이 불법 취업 이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고마해 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면 돌파식으로 아마 해명이 나올 거라고는 그러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보다는 저는 홍준표 후보 쪽 자유한국당 쪽의 공격이 지금 더 매섭고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네. 갖고 좀 근데 초원복집 사건의 경우에는요. 네.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고 네. 이것이 김영삼 후보에게 굉장히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남이가의 부산 표심이 상당히 넘어간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선거 바로 직접 투표하기 직접 며칠 전에 그게 터졌던 거고요. 그리고 또 부분에 있어서 그걸 또 교묘하게 또 이제 역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상대적으로 김영삼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오히려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문제는 조금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의 정유라 그리고 또 이해창의 아들 병력 비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봐서 조금 좀 지나치게 나간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항상 역대 대선에서 항상 네거티브는 있었죠. 네거티브는 있었지만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네거티브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후보의 이 지위를 그러니까 훼손할 정도로 아니면 낙마시킬 정도로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 아니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왔고 어느 정도 해명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영성력이 아주 또 뛰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이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친 네거티브 자체가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조금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런 후폭풍도 저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 역시 그 마지막 말씀에 오히려 이 사안에는 공감을 네.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문제로 굉장히 민감하죠. 첫 번째 딱 듣는 순간 저는 박원순 시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습니까, 사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박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공고해지면 공고해지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어요. 네. 두 번째 문재인 지금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거 비슷한 거 부모 아내의 네. 정확히 장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지마와 같은 식의
화법을 썼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셨어요. 네. 그럼 내가 아내를 버릴 것이냐? 네. 그럼 내가 자식을 버릴 것이냐? 이게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나왔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달려 하느냐를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는 네거티브로 강하게 나오는 쪽에 오히려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이는 게 그게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계속 지적이 나올 건데요. 이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성동격서예요. 네.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가지고 반문 진영에서 문재인을 공격한다 해서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지지도는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에 가깝기 때문에 35%에서 40% 정도의 그 지지율이 빠지기를 기대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문 진영에서의 이 이슈는 이걸로 막 떠들고 뒤로 지금 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후보 단일화 문제인 거죠. 네. 겉으로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뒤로는 지금 이 반문 연대를 무엇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이어나갈 건가에 대한 이게 더 관심사가 있는 거죠. 시선은 글로 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이슈는 말씀하신 동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후보가 낙마하거나 이것 때문에 판세가 바뀔 일은 없어요. 다만 이 문제가 그거를 시선을 바꾸고 있는 소재로는 충분히 활용될 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공격들을 해가면서 네. 결국은 이른바 중도 보수 진영의 진짜 관심 속내는 단일화 협상 쪽에 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제 그 얘기 좀 한번 하실 때가 되지 않나 아니 싶은데 근데 이제. 아들 문제를 갖고 네. 반문, 비문, 그 연대고리라는 측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래 반문, 비문의 연대고리는 원래 개헌론 임기단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느 순간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대체적으로서는 저는 별로 정책 효과가 네. 별로 없을 거라는 네, 것이 네. 제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무슨 이야기? 지금 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강 구도 만들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죠. 이제 문제의 본질은 36일 동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는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성사될 거냐 말 네.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망을 하고 네. 한번 돗자리를 좀 필 필요가 좀 있죠. 제가 연대 얘기를 조금 오늘은 그만해볼까 했는데 또 그런가요? 펼치시니까 그대로 가시죠. 예. 저는 아마 궁극적으로 아마 네. 다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다자구도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식은 다자구도라도 내용적으로는 양강구도로 가려고 하겠죠. 아마 그것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한번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오늘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35% 지지율까지만 올라선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양강구도로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네. 보지만 그러나 제가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제 주관도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보수층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정당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완주를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에서 설사 진다 하더라도 보수 세력의 재평 과정에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만약에 완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득표를 해야 됩니다. 왜? 10%라도 받아야 선거 비용을 반이라도 절반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 두 번째 문제는 중도층들입니다. 중도층들이 앞서 우리 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한교안, 안희정을 거쳐서 안철수까지 왔을 때 이분들이 그만큼 충성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응할지 몰라더라도 과연 그런 결집력 있게 모여줄 것이냐의 문제고 세 번째는 호남 민심이죠. 호남 민심이 앞서도 호남 민심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보수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봤을 때는 산토끼들이 막 모여드는 입장에서 네.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좀 느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오롯한 몫이죠. 잠을 펴신 우리 원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네. 18일까지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일 전에는 연대가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중앙선관위에서 각 당에다가 420억의 돈을 이렇게 흩쳐가지고 다 주거든요. 네. 그게 18일 날 돈이 지금 네. 입금이 돼요. 그때까지는 연대나 이 통합 문제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막 싸워야 돼요, 후보들끼리.
왜냐하면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정당인 바른정당도 지금 최소 60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8일 전까지는 연대 의미 여론조사하고 뭐고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역대 선거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을 향해서 먹튀라는 얘기들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 그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실 원 기자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35% 선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확대하기 위해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사임을 하고 나와서 선거를 도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진짜 뭐 천군만마가 되겠죠. 아마 불감청이 현정 아마 고소원인 심정이 역시 듭니다. 이런 얘기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본선에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네.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그러나 집토끼들이 지금 주가 돼서 하는 경선에서 이걸 안희정 후보가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지금 마지막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더라도 자신이 절대 성자로서의 이 자축의 축배를 들면 안 되죠. 지금 떨어진 탈락한 후보들이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경선과 적극적인 포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당 차원의 선대위를 꾸리게 됐을 때는 그쪽 진영의 그러니까 이재명, 안희정 후보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면에 내세워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국민들을 위한 이 메시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행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소위 말해서 친문 패권 아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정 개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화합과 통합을 위한 뭔가 비전과 정책을 분명히 내놔야 된다. 네. 그러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현직 도지사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사임을 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네. 오늘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사 지더라도 뭐 돕겠다라고 말은 했죠. 네. 5년 전에 안철수 후보도 도왔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 떨어졌다고 지금 네. 나오고 그 얘기가 4년 뒤에 반복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전략적으로 다 상정을 해놓고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친문 그룹에서 그거를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왜 패권 세력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렇게 자리를 나눠 가질 수가 없는 지금 구도로 갔기 때문에 경선 후유증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건. 네. 극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권 기자께서도 지금 문재인 지금 후보가 받고 있는 게 콘크리트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다자구도가 필승의 구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어떤 식의 어떤 포용,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 내지는 실제로 그걸 받아들여도 이미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문재인 후보. 그것까지도 감내하고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심지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오히려 말리고 싶다. 향후의 정치방을. 저는 지금의 현재의 다자구도가 단순히 후보에 대한 다자구도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현실, 국민들의 현실 자체가 이렇게까지 쪼개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엔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재임 기간 내내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안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을 선거판을 오랜 생활 시절 동안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겪어온 입장에서 자꾸 이제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경선, 통합, 협치, 화합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은 매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경선 이후에 그런 것이 성사된 거를 본 적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전을 하면서 양측의 지금 이 설전과 이 서로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물론 그런 레토릭은 나오고 그런 정치적 선언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이뤄내서 그것이 확장성으로 연결될 것인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네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2012년도가 다시 또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2012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당내 같은 경선 주자였던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이런 분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선에서 열심히 돕지를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그런 그렇죠. 이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뭐 안철수 후보는 당 밖의 사람이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당내에서 같이 경선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때 이 각 그 경선 주자들 캠프에 있던 아주 그 책사들이 다 안철수 후보가 만든 캠프에 다 옮겨갔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전 실수를 다시 또 되풀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오롯이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판단할 몫이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5년 전에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연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밥상을 독상을 딱 받으면은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독상 받아서 그도 찾는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되풀이할지 안 할지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가 그랬나요? 한 번 하면 실수지만 두 번 하면 바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는 쓰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미 구도 자체가 그렇게 안 봐지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애를 쓴다 그래도 그 오죽하면 패권이란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 네. 무엇보다도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패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승산이 아예 없는 구도거든요. 네. 뭘 해도 어떤 식으로든 그쪽으로 가둬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내부에서 해결한다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선거를 보면요, 후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밥상이 이제 혼자 독상으로 이제 갔는데 후보가 지금 나눠주자 그러면 주변에 그 밥상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드는 거라고요. 네. 대통령을 만드는 그룹에서는 그 밥상을 뺏기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거는 항상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남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을 오늘 서울에서 치릅니다. 문재인 후보가 종합 과반 득표를 하면 후보로 확정되고 50%에 미치지 못하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치러 오는 8일 후보가 결정됩니다. 국민의당 서울 인천 지역 경선에선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86.5%로 압승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72%에 달하고 내일 충청권 경선만 남아있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란 안철수 후보의 말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같은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속내를 들킨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바로 뭐 사면이니 용선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발언 의도를 왜곡한 과거 독재 정권식 날조 프레임이라며 이러니 문 후보에 대해 도로 박근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도 되기 전에 정치권이 사면 논쟁을 벌이는 건 후보 윤곽이 드러나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 모든 당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는 안철수 후보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차 교수님? 아무래도 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앞서부터 계속적으로 공언해왔던 이번 대선은 자신과 문재인과의 싸움이라는 그 예언, 그리고 또 앞서는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2월 되면 설이 지나고 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낙마할 것이다. 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살살 좀 맞아 들어가는 측면.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조금 간단한 진단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 자체가 지금 안희정 후보가 사실 지금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중도표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호남에서의 압승, 그 호남에서의 또 흥행,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 효과로 맞물리면서 상당히 상승의 그런 하나의 기선을 제압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대선이 뭐 앞으로도 36일 남았습니다만은 길다고 보면 굉장히 긴데요.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만 놓고 네. 보면 지금 남은 36일은 평상시 저희가 5년 만에 치렀던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5달 정도 남은 네.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지지율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는 전부 다 지금 구문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돌풍에
원인이 뭔가를 저희가 언론에서 취재를 좀 해보면 딱 결론은 두 개예요. 첫째는 네. 뭐냐면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을 막 떠돌고 있었던 이른바 중도 보수표들이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안철수로 온다고 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네. 그 수치가 지금 상승세로 좀 이어가고 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남이 아직도 호남 민심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호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광주에서 시작해서 호남에서 끝난다고 할 정도로 호남의 민심의 향배가 이번 대선의 가장 결정적인 풍향계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남의 민심이 지금도 문재인, 안철수를 놓고 딱 5대5로 놓고서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돌풍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돌풍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딱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계속 들으실 문제는 이제 연대라는 단어죠. 네. 근데 그 연대라는 게 말이 쉬워 연대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연대는 또 불가피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36일 동안 이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긴 기간이에요, 36일은. 네.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구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연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뭐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자강론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우뚝하게 지지율이 높게 솟고 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대체 모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호남이 민심이라는 거죠. 호남이 민심이 만약에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 바른정당 그 넘어서 자유한국당이 됐을 때는 박근혜 이 국정 게이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세력들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네. 이것이 과연 정권 교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번에 그 당선인 후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에서 넘어올 표들 합치면 자신이 20% 중반 이상을 넘어서 한 30%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보수 후보들도 결국은 좌파 정권 그 집권 저지를 위해서라도 그나마 우호적인 나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그것이 과연 실현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 네. 저는 이게 이 국민들의 지지도 지지지만 각 당의 후보들 내지는 각 당의 주요 정치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안철수 연대의 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강을 내세울 수밖에 없냐면, 그나마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 바른정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따라온다는 형국이 되면 호남 유권자들 아마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즉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 우리 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수표에 대한 일종의 사전 이 좀 뭡니까 떡밥을 좀 하나 던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약간 조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뭐 문재인 후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공략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발을 빼지 않습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맥락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앞서도 이 3인을 둘러싸고 이 지금 본선의 구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공방이 주고받고 있는데, 그만큼 본선 싸움이 아주 치열할 거예요. 네.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죄송합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판에 이 정치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방정식 이 훈련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구속됐는데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른바 친박 세력들하고 손을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걸 사면 문제로만 이해를 하니까 저는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보면 아까 시간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순서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사면 없다고 우리 모두 선언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안 되다가 지금 이걸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는 보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민주당 쪽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게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나 유리하냐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당선이 되고 대권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해서 연대론의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본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얘기예요.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구치소까지 찾아가고 있고, 자택에도 갔었고,
정말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도 안철수 전 대표 입에서 나오는 순간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큰 고민,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몸을 닦고 있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나온 당이에요, 사실은. 주변 의원들이 다 네. 호남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치될 수 없는 정말 물과 아직까지는 기름 같은 상황인데 네. 그 얘기가 덜컥 나오니까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뭐 민주당 이런 프레임 자체는 그전부터도 계속 있었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존의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도 아니 그들이 알아서 들어오겠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그걸 탓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기대를 하실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맹점은 뭐냐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구여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 손을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할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정권 교체는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몫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차기가 된 차차기를 노릴 것이냐 생각해 보면 저는 뒤쪽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쪽하고는 뭐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쪽에서도 어찌됐든 이번에 최소한 뭐 20% 30%라도 달성을 해서라도 우리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 쪽이 갈 것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네. 그 이제 예, 연대가 이제 성사될 거냐 아닐까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조금 뒤로 가더라도 자, 먼저 그 문제를 짚고 가기 위해서 네. 징검다리로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가 지금 이제 그 36일 남은 이 대선판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과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제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게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게 네. 바로 사면 이슈예요. 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제가 저 문맥을 쭉 읽어보면 본인의 생각하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차기 정부를 만들어낸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해야 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장 민주당 쪽에서 치고 나오는 게 결국은 박근혜 표까지 의식을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연대하려고 좀 그러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치고 나오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 양 변호사님이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게 이 연대의 전제 조건, 이른바 반문 세력의 전제 조건은 친박 그룹을 어떻게 하고 갈 거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이것까지 홍준표 지사 말 맞다나 선거판에서는 지게짝대기라도 필요하니까 지게짝대기가 됐든 이 볼펜 하나가 됐든 하여튼 표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끌어모아야 되니까 친박이든 비박이든 가리지 말고 모아야 될 형편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끌어모았다가는 지금 집토끼들이 다 달아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요. 네. 사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도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선 후보가 사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얘기하기도 사실 했고요. 원론적으로 보면 네. 두 분의 말씀이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같은 네. 얘기예요. 맥락인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사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 그걸 덥석 물었다는 것이 문제인 네.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시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 네. 뭐 기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막 본인을 그 지난번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그때 국민의당이 이 지금 바른정당으로 지금 이제 탈당했지만 그때 새누리당 속속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동조할지 안 할지를 상당히 하신이 안 선다 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적인 비판이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당이 왜 망설이느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질타를 했죠. 그러면서 촛불 민심도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좀 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던 거고 또 국민의당이 탄핵이 가결되고 난 뒤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된다. 그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뭔가 자꾸만 이 지금 이 소위 말 먼 미래를 내다봐서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보수 쪽에다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의 눈길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찰나에 이번에 사면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결정타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원칙대로 자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계속적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의당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답은 시기상조입니다가 정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훈련된 정답인데 이제 사면 문제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략적 미스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역시 오랜 세월 형성된 정치판의 그 격언이라는 말이 참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실감을 합니다.
대통령은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네.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만들어서 세워서 밀고 가서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후보는 만들어진 후보란 말이에요. 이른바 민주당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통칭되는 그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고민이 40% 벽을 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39명의 의원들과 중심들이 해서 만들어 간다 그러지만 자력으로 자강을 왜 외치겠어요? 자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연대로 가야 되는데 그 접점에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친박 세력과의 그 표심, 20%에 달한다는 그 표심이 결국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어저께 그 장충체육관에서의 연설에서 문재인 후보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 무능한 상속자가에게 국민의 삶은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문재인 후보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건 하지는 아닙니다. 않았습니다. 하진 않고 지금 뭐 이재용 네. 부회장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